자, 이 무오라고 하는 거는요. 연도예요, 연도. 이 당시 연도. 무오년입니다. 무오년에 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사자고요. 네. 화라고 하는 화를 입다할 때 그 화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비들이 무오년에 화를 입은 사건. 자, 이거는요. 바로 조선 최초의 사화인데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오사화의 그 발단이 뭐였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그 발단의 시초는요, 바로 사초에서 시작됩니다. 사초? 네. 왕이 죽게 되면 그 왕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또 이 보물이죠. 바로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종실록, 뭐 태종실록 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실록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사초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발견된 거죠. 문제가 됐네요. 세조가 자신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의 후궁 권씨를 불러들였지만 분부를 따르지 않았다. 너 이쁘다. 가족을 응, 너 이쁘다. 일로 올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시죠. 네.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형 문종의 아내였던 현덕왕후의 관을 무덤에서 파내 바다에 버렸다. 자기 형의 아내를. 와. 극악무도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야, 세조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세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단종의 시체가 함부로 버려져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알 수가 수가 없다. 아우. 이건 뭐예요? 단종의 시신을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방치. 역사에 세조 나쁜 사람 딱 박아 넣으려고 네. 이런 기록을 지금 뽑은 거예요. 네. 이 사초의 내용이 야, 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기록할 거야? 딱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그 할아버지 세조를 비방하는 이 사초를 읽었던 연산군 부르르 떱니다. 와. 이런 내용을 쓴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야기하죠. 김일손이옵니다. 이런 글을 쓴 김일손, 이 자를 당장 붙들어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김일손도 연산군이 계속 부딪혔던 조직 어디라 그랬죠? 삼사. 이 삼사의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직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야,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겁니다. 조의제문. 의제문. 네. 나는 초회왕 손심인데 서초패왕 항우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빠뜨려졌다. 하늘과 땅이 끝도 없듯 한도 어찌 다하리오. 회왕의 호는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니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회왕을 단종으로 바꾸고 이 항우를 세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단종이 세조한테 죽임을 당해서 버려졌는데 그 단종이 너무 불쌍하다. 아. 이런 내용으로 읽히잖아요. 오. 이건 곧 뭐예요? 다시 한번 연산군의 할아버지 세조를 욕하는 겁니다. 자, 결국 삼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연산군은요, 이들 전체를 붕당 조성죄 이걸로 엮어가지고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김일손,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처형당했을까요? 이제부터 슬슬 연산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극형인 능지처사를 당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예. 그죠? 자, 그렇다면 다음 조의 제문을 작성한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 자, 김종직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더한 거 받았을 것 같은데. 더한 거 받았을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네. 김종직은 이미 죽었습니다. 맞네. 스승이잖아요. 네, 이미 그러니까. 6년 전에 병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놈 이거 혼내야 되는데. 자, 근데 연산군은요. 역시 연산군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렇다면? 설마 그를 부관참시하라. 부관참시. 자, 부관참시. 죽어서 땅에 묻힌 김종직의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꺼낸 다음에 그 시신의 목을 벤 다음 그걸 거리에 걸어두는 두는 거예요. 거야. 아. 이게 바로 부관참시라는 형벌입니다. 자, 죽은 김일손 또 죽은 뒤 다시 죽임을 당한 김종직의 이 부관참시를 비롯해서요 50여 명이 사형, 유배, 파직되고 나서야 조선 최초의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이 사화, 무오사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송수석 교수님, 그 연산군이 무오사를 일으킨 이유가 있을까요?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였던 것이죠. 그렇죠. 3, 4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네. 이거를 다시 제압을 해서 군주가 그들 위에서 위엄을 가지고 정치를 재개하려고 하는 것. 일종의 왕권 회복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속성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연산군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한다. 한다. 이 모습을 폭주기관차처럼 보이게 됩니다. 무오사화 이후에 정말 바짝 엎드렸던 신하들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신하들이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걸 다시 외치는 거예요. 네. 오랜만이죠. 그렇죠. 또 이 소리 들으니까 연산군은 어땠을까요? 아, 이것 또한 하극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연산군과 삼사가 더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삼사고 대신이고 할 것 없이 자신의 심기를 거느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 갑자사화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무오사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많은 피가 이 궁궐을 적시게 됩니다. 연산군은요, 평소와 같이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사홍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거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임사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패비한 일이 원통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연산군 어머니 네. 패비윤 씨의 죽음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임사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연산군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빡 차고 나가서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모비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 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 씨와 정 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구인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아, 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산군의 복수는요. 자, 그 데려왔던 그 아들들 향과 봉 있잖아요. 그 향과 봉을 또 질질 끌고 갑니다.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처소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할머니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그 앞에서 말이죠. 자, 이 인수대비는요, 뭐 실록의 기록은 없지만 야사에는 이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처음에 그 젓갈.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패비 윤 씨의 죽음. 그 뭘까요? 자, 제가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이건 어? 뜨거워요. 살아 있어요? 이 손이 떨리네. 뭐야? 뭐야 이거? 피 묻은 적삼. 네, 피 묻은 적삼.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 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원자가 장성하면 이걸 전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아요? 이 이야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패비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아니,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제야 생모 윤 씨가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알았을 확률이 높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충격받은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왕이 비로소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알았네. 즉위 1년에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밥을 안 먹었던 연산군. 그러니까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임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이 친엄마의 존재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연산군의 마음 저 구석에 깊이 박혀서 내려왔던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당시 알고 나서 연산군의 성격상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렸다는 게 폐위되어서 벌을 받고 죄를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알았는데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이 연산군의 어떤 그 화를 이제 폭주하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아. 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연산군은요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요 신하들에게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이루었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지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건 바로 왕의 권위에 앞으로 도전하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것. 연산군 최악의 공포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공포 정치. 와. 자, 이 무시무시한 단어처럼요. 연산군은 정말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법으로 형벌을 가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김종직을 죽인 방법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부관참시. 부관참시. 그죠? 연산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만듭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또 한 죽이는. 번 또 죽인다고? 어떻게 죽여? 이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쇄골표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쇄골표풍은 무슨 말이냐면 뼈 골자, 바람 풍자. 말 그대로 무덤을 파내가지고 이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 해골을 부수고 가루로 만든 다음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와, 왜 저러냐? 이미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정말 이 조상을 섬기는 맞아요. 이게 이 도덕과 일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형벌은 정말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그런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폭력의 맛을 본 게 아닌가. 폭력의 맛. 군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런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다. 공포 정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야, 진짜. 자, 그러던 1606년 결국 세자 광해군의 지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왕후입니다. 인목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데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2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내 건놈에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 자,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존재. 대체 뭐였을까요? 명나라. 명나라에서 인정 못 받은 거. 아 무서워. 맞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서. 맞습니다. 바로 끝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끝까지 이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몇째? 둘째. 둘째. 그렇죠. 맞아요.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요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광희. 아 형? 형을 죽여요? 친형 임해군을 영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다 제거해버리는구나. 그런데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요,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광해군이 형을 임해군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귀양 간 다음에 거기 임해군을 지키는 관원 중에서 한 명이 왕의 눈치를 보고 죽여버리죠.
그러면 광해군은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나한테 왜 이런 병고가 발생한단 말인가 하면서 형을 위해서 울고 애도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치적인 장애물은 제거하고 형제 간의 우애도 지키는 이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야, 연기를 다들 좀 하네요. 그렇게 자기가 시켜놓고서 눈물 하면 눈물도 이렇게 흘리나 봐요. 흘리고. 아니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정신이 진짜.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장애물일 수 있는 이 형 임해군이 죽은 지 한 달쯤 지난 1609년 6월 광해군이 그토록 기다렸던 명나라의 책봉사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세자 때 끝내 받지 못했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조선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16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약점을 지워낸 광해군. 정통성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서 광해군이 내디뎠던 두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조정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인재만을 천거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인재 등용. 등용하고 어진 사람을만 기용하자. 그렇죠. 분당과 상관없이 좋은 인재들이면 모두 추천하고 기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년이나 지속됐던 그 전란의 후유증이요, 아직도 이 조선 전반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한 광해군은요,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과 호족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도 강화합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세금으로 곡물, 즉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은요,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 이 쌀로 세금을 통일합니다. 이 쌀로 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세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성을 딱 위한. 그럼요. 백성 맞춤형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학과 약학의 수요가 높아진 이때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죠. 너무 잘하는데요. 광해군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네. 아 진짜 백성을 또 생각하고. 네. 폭군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민심을 생각한 업적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영웅 광해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광해군은요, 의심할 나위 없이 충분한 권위를 지닌 조선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613년 3월 경상도 문경세제에서 벌어진 은강도 사건입니다. 한 무리의 강도들이 문경세제 길목을 지나는 상인들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잡혀온 범인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뱉어냅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거사하려 했다. 와. 아, 거사! 영목? 맞습니다. 은 상인을 덮쳤던 이유는요,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사, 바로 그 반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강도들이 밝힌 영모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김재남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김재남은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와. 역시.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맞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에게 큰 위기를 줬던 영창대군은요, 언제라도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거슬리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이때 광해군은요, 영모를 주도한 김재담과 그 아들들을 처형하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사실은 이 영모가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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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해 2월 강화도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창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살이었다. 겨우 9살의 나이로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9세.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영창대군이 죽은 이유입니다.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이게 가능해요? 광해군 잠깐만. 그런데 역시나 영창대군의 죽음을 파헤치는 사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 임해군이 죽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궁궐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 대비가 된 광해군의 계모 임목대비였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이 그렇죠. 네. 제가 임목하고 기억하시라고 네. 했잖아요.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김재남의 딸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는 광해군이 설계한 영모 사건의 마지막 남은 관련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영모 사건에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처벌하는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효가 정말로 중요한 이 유교 사회 조선에선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금기에도 광해군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지 말고 정실부인 아니다. 정식은 아니다. 그냥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해군은요, 지금의 덕수궁에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그곳을 서궁으로 낮춰 부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임목대비에게서 대비의 호칭을 뺏고 오늘날로 본다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진짜. 조선 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폐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광해군의 공격으로 아버지와 형제, 아들마저 잃은 임목대비.
자, 그런 인목대비가 이제는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강제로 궁궐에 갇혀 죽은 듯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모살제, 버릴 패, 어머니 모, 죽일 살, 아우제. 아우, 딱 봐도 뭔가. 아무리 어머니가 설사 역모에 약간 연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효도로서 덮고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더 들춰내가지고 어머니를 유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패륜이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광해군의 그 측근이었던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안정시키겠다고 자기가 믿고 한 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왕이지만 고립당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 평생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몰랐던 광해군. 그는 장자인 형과 적자인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마저 유폐시키면서 유교 사회 조선에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인목대비가 모습을 드러내기 하루 전날인 3월 12일 밤, 천여 명의 군사가 광해군이 묵고 있는 창덕궁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궁궐을 점령한 이들의 쿠데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명분. 명분. 아, 좋아요. 맞습니다.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 인목대비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인목대비가 그들의 쿠데타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쿠데타는 역모 반역이 아닌 본래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반정으로 완성될 수가 있었죠. 와. 자, 드디어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다시 광해군 앞에 서게 된 인목대비. 광해군은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채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그 인목대비의 인정을 받아 당당히 조선의 왕위를 차지한 인물, 바로 인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조의 직위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집착했던 그 왕기가 서려 있던 인왕산 터, 광해군이 빼앗아서 이 궁궐을 짓기 전까지 그곳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인조? 인조?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었습니다. 그러면 풍수지리가 맞는 건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풍수지리는 수밖에 없네. 몇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풍수지리 저도 좋아해요. 좋아요. 대산임수. 진짜 역사 대박이다. 자, 임진왜란 당시 전란에 휩싸인 조선을 책임졌던 세자 광해군. 그때의 경험을 살려 전후 복구에 힘쓰고 백성을 다독일 때까지 그는 분명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했던 16년간의 세자 시절은 광해군에게 트라우마를 남겼고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정 운영의 실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8년간의 유배의 생활 끝에 생을 마치며 끝내 쫓겨난 왕으로 기록된 광해군. 이런 광해군의 두 모습이 우리 시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